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을 107일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 포기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미국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전 세계를 강타한 정보통신기술 대란의 영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 병원과 금융 부문의 영향이 제한적인 가운데 항공 부문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메디케어 정책에 비교적 큰 변화가 있습니다. 판매 인센티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파트 C 미사용 혜택에 대한 통지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파트 D 가입자들은 본인 부담금이 $2,000로 조정됩니다. 이제 막 고교를 졸업하고 간호사의 꿈을 키우던 한인 여학생이 독립기념일 불법 폭죽에 눈을 맞아 실명 위기에 처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오는 8월 19일부터 시민권자의 불법 체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영주권 수속 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107일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대선 후보 공식 지명 절차만을 남겨둔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 포기하는 미국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미국 대선판이 요동치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델라웨어주 사저에서 격리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X에 성명을 올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는 성명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 내 의도였으나 후보에서 물러나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의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 결정에 대해 금주 후반에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현직 대통령이 과반 대의원을 확보해 당의 공식적인 후보 선출 절차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대선을 3개월여 앞두고 재선 도전을 포기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적인 후보직 사퇴는 지난달 27일 첫 대선 후보 TV토론이 발단이 됐습니다. 역대 최고령 대통령인 그는 당시 토론에서 말을 더듬고 발언 중간에 맥락과 상관이 없는 말을 하면서 고령에 따른 건강 및 인지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30여 명의 상하원 의원들이 잇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지난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피격으로 부상을 당하면서 오히려 인기가 급상승하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당내 지지가 급속도로 이탈했습니다.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등도 등을 돌리면서 완주 의지를 고수하던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 TV토론 24일 만에 백기를 들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로 민주당은 새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제이미 해리슨 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11월에 도널드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기 위해 투명하고 질서 있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내에서는 대선 후보로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카몰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레첸 휘트머 미시건 주지사 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이 1순위 후보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글을 통해 오늘 나는 카몰라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되는 것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가도에서 물러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결정적인 한 방이 무엇이었는지를 놓고 세간의 관측이 분분합니다. 지난 19일까지만 해도 완주 입장을 고수하다가 불과 하루 만에 입장을 180도 바꿨습니다. 심지어 바이든 선거본부 관계자 다수는 사퇴 당일인 21일까지도 대선을 반드시 완주할 것이라며 대안 후보 따위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전략가는 바이든 대통령이 48시간 사이 완주에서 사퇴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자신으로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 이길 수 없다는 당내의 우려를 결국은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30명이 넘는 의원이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고 선거 자금을 대는 큰손들은 물론 일반 당원들마저 등을 돌리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 경합주를 중심으로 트럼프와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일단 버티면서 역전의 기회를 노린다는 전략이 실패했다는 게 명확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이든의 사퇴 결정에는 기부금이 급감하면서 선거운동을 막판까지 끌고 갈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도 사퇴론의 단초가 된 바이든의 인지력과 건강 관련 논란은 이번 사퇴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20일 오후 최측근들을 소집한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날 밤 가족회의를 열어 사퇴를 확정한 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는 이튿날 아침 다른 측근 일부에게도 이를 알린 데 이어 오후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이러한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해리스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이기기 쉬운 상대라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로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될 것을 가정해 유세 방법을 재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다음 달 9일 예정된 2차 대선 TV 토론의 주간 방송사를 기존 ABC에서 보수 성향 폭스뉴스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됐든 먼저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날 CNN과 인터뷰에서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이기기 쉬운 상대라고 비하에 나섰습니다. 캠프 관계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발표 몇 시간 만에 해리스를 바이든 행정부 정책과 연결시켜 공격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사퇴 압박이 점화된 지난달 27일 토론회 이후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해 준비해왔습니다. 트럼프 캠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든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지던 이달 초 캠프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규칙과 세칙을 조사해 바이든이 사퇴할 경우 발생할 내부 절차를 파악해왔습니다. 동시에 비공개적으로 해리스에 대한 새로운 공격 방법을 강화하고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2명의 트럼프 고위 고문들은 트럼프 연설에 해리스 관련 비판 내용을 담고 트럼프 측 인사들에게도 똑같이 하도록 독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지난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해리스는 바이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거론됐습니다. 한 트럼프 측 소식통은 해리스 부통령의 캘리포니아 검사 및 법무장관 재직 시절 관련 부정적인 광고를 계획 중이라고 CNN에 전했습니다. 지난 19일 전 세계를 강타한 정보통신 기술 대란에 영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 병원과 금융 부문에 영향이 제한적인 가운데 항공 부문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항공편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동부시간 어제 오후 1시까지 전 세계적으로 2만 1천 편의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고 1,800여 편이 취소됐습니다. 이는 각각 4만 6천 편과 3만 5천 편이 지연되고 5천 편과 2,800편이 결항됐던 지난 19일과 20일보다는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 중 미국의 국제선 및 국내선은 3,800편의 운항이 지연됐습니다. 특히 1,200편이 취소돼 미국 항공사에 대한 영향이 컸습니다. 미국에선 이틀 동안 5,500편이 취소되고 2만 1,000편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미국 주요 항공사들은 서비스가 복구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항공편 지연과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어제 시스템 대부분이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400편 이상 운행을 취소한 데 이어 어제도 2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지난 20일 1,000편이 넘는 항공편이 취소된 델타항공은 어제도 200편이 넘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22일까지 성인이 탑승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미동반 탑승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새로운 항공편 예약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운영에 차질을 빚었지만 안전하게 복구 중이라며 영향을 받은 고객에게는 여행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항공사들이 각 공항 게이트에 있는 수많은 컴퓨터를 일일이 수동으로 재부팅해야 한다며 단순히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작업을 할 인력이 충분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IT 대란에 따른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완전 복구까지는 많게는 몇 주가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메디케어 정책에 비교적 큰 변화가 있습니다.
어드밴티지 플랜과 처방약 플랜인 파트 D를 판매 인센티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파트 C 미사용 혜택에 대한 통지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파트 D 가입자들은 본인 부담금이 $2,000로 조정됩니다. 최근 공개된 2025년 메디케어에 대한 CMS의 최종 규칙에 포함된 새로운 조치에는 대리인 및 중개인 보상은 합법적인 활동만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를 등록시킬 때 모집인에게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규칙에 따르면 제3자 마케팅 조직인 메디케어 중개인은 신규 가입 희망자가 요구하는 플랜 가입을 모집인이 못하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파트 C 미사용 혜택에 대한 통지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등록된 가입자들이 일부 혜택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4년 2월에 발표된 커먼웰스 펀드 연구에 따르면 어드밴티지 회원 10명 중 3명은 2023년에 추가 혜택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 어드밴티지 플랜은 매년 7월 가입자에게 개인화된 미사용 보충 혜택에 대한 중간연도 가입자 통지를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당 개인이 사용하지 않은 모든 추가 혜택, 각 혜택을 청구하는 범위 및 본인 부담금, 혜택 이용 방법에 대한 지침, 추가 정보를 위한 고객 서비스 전화번호가 제공됩니다. 본인 부담 약값 한도도 $2,000로 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올해는 처방약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3,300를 초과하면 메디케어의 재난적 보장 자격을 얻어서 남은 기간 동안 파트 D 약품에 대해 전혀 지불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이 되면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법 덕분에 파트 D 가입자들은 본인 부담금으로 $2,000 이상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새 규칙은 파트 D 플랜이 보장하는 약품에만 적용되며 파트 B 의약품에 대한 본인 부담 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00 한도는 특히 고가 브랜드 약품을 복용하는 수혜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막 고교를 졸업하고 간호사의 꿈을 키우던 한인 여학생이 독립기념일 불법 폭죽에 눈을 맞아 실명 위기에 처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간호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던 한인 여학생의 청천벽력 같은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를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이던 지난 4일 캘리포니아주 플러튼에 거주하는 한인 테일러 킴 양이 가족들과 함께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던 중 누군가가 쏜 불법 폭죽에 눈을 맞아 실명 위기에 처해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달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8번째 생일을 맞은 킴 양은 지난 4일 가족들과 함께 독립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바비큐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킴 양 옆에 있던 누군가가 아무런 경고도 없이 불법 폭죽에 불을 붙였고 불이 붙은 폭죽은 옆에 있던 킴 양의 눈으로 날아가 터졌습니다. 킴 양은 외상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왼쪽 눈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가족들은 킴 양의 오른쪽 눈 시력을 조금이라도 되찾기 위해 많은 안과 의사들에게 데려갔지만 이제까지 만난 안과 의사들 중 누구도 킴 양의 오른쪽 눈 시력이 되돌아올 것이라고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킴 양은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이번 여름 카이저에서 인턴십과 자원봉사를 마치고 가을에 간호대학에 진학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사고 후 모든 계획이 틀어졌다. 이제 내 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킴 양의 부모는 딸에게 부상을 입힌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킴 양의 오른쪽 눈의 시력을 되찾기 위한 치료와 수술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킴 양의 오른쪽 눈은 심각한 외상과 손상으로 인해 장기적인 치료와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족들은 킴 양의 치료비와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 계좌를 오픈했습니다. 오늘 현재 150여 명의 기부자들은 기부 릴레이를 펼쳐 17,000여 달러가 모아졌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오는 8월 19일부터 시민권자의 불법 체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영주권 수속 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체류 허가 신청서를 접수해 승인받게 되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노동 허가증을 발급받게 되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수속 절차 및 신청 양식, 관련 수수료 등을 연방 관보를 통해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USCIS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2024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밀입국한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최소 10년 동안 미국에 거주했으며 미국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 상태이어야 하며 범죄 기록이 없고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격 증명 서류는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 증명서, 신분 증명 서류, 배우자의 미국 시민권 증명 서류,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최소 10년 동안 미국에 계속 거주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불법 체류 배우자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 법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양 증명서, 출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신청서 접수가 시작될 경우 관련 사기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민자 커뮤니티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직 관련 신청서가 나오지 않아 접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리 신청서를 접수해 준다든지 돈을 주면 접수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사기라며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 새로운 소득 기반 학자금 융자 상환 플랜 세이브 시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8일 세이브 플랜 일시 시행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주리 등 공화당 성향 7개 주 정부가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에 세이브 플랜 시행 금지 요청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으로 인해 세이브 플랜에 등록된 학자금 융자 대출자 수백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종전의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보다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크게 낮추는 세이브 플랜을 시행했습니다. 세이브 플랜은 학자금 융자 월 상환금 지불을 면제하는 대상을 종전의 연방 빈곤선 150% 미만에서 225%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올 2월부터 세이브 가입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원금이 12,000달러 이하인 경우 10년간 부채를 갚으면 남은 채무를 탕감해주는 조치를 시작했고 7월부터는 대출자의 월 납부금을 재량 소득의 10%에서 5%로 절반으로 낮추는 계획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연방법원 캔자스 지법과 미주리 지법은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대출자의 월 상환액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는 세이브 플랜의 일부 계획 시행을 금지하는 임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지난달 30일 연방 제10순회항소법원이 1심 명령을 보류하고 일단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이날 제8순회항소법원이 세이브 프로그램 시행을 일시적으로 완전 차단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향후 미래가 불확실하게 됐습니다. 19일부터 세이브 프로그램 신규 가입 접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제8순회항소법원이 내린 일시 시행 금지 조치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확실합니다. 연방교육부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학자금 융자 대출자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외 여행 허가 기한이 지났음에도 귀국하지 않고 10년 넘게 미국에 머무르며 병역 의무를 회피한 30대 미국 시민권자 한인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국법원 춘천지법 형사 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0년 11월께 한국에 있는 부친을 통해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연장 허가를 받지 못했고 2010년 12월 말까지 귀국할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병역 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2024년 4월 10일 한국으로 입국할 때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엘라베마주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한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엘라베마주 리 카운티 셰리프국은 미성년자 성매매 근절을 위해 함정 수사를 통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시도했던 한인 이모 씨를 비롯해 17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지역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셰리프국은 공조 수사를 통해 함정 수사 요원들이 15세 소녀로 가장 온라인으로 249명과 채팅을 했으며 이 중 소녀와 성관계를 맺기 위해 리 카운티 모텔을 찾아온 17명이 체포됐습니다. CDC는 지난 19일 뉴욕주와 뉴저지주 9명을 포함해 전국 12개 주에서 28명의 리스테리아균 감염자가 확인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뉴욕주는 7명으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했고 뉴저지주는 감염자 2명 중 1명이 사망했습니다. CDC는 이번 리스테리아균 감염자 89%는 델리에서 유통된 슬라이스 육류를 섭취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주와 일리노이주에서 각각 1명씩 총 2명의 사망자가 나온 만큼 리스테리아균에 취약한 임산부와 65세 이상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가 올해 상반기 6개월간 회수한 도난 차량은 12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회수한 도난 차량은 120대로 전년 같은 기간 112대와 비교해 7.1% 늘었습니다. 또한 회수한 도난 차량의 총 가치는 35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300만 달러에 비해 16.7%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회수한 도난 차량 부품은 31개로 이 역시 가치로 환산하면 총 5만 8천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캐시오컬 주지사는 차량 도난이 많은 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차량 도난 예방 교육, 도난 방지 웹사이트 개설 등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미 고속도로 교통안전관리국에 따르면 매년 전국적으로 평균 1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도난을 당하는데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25% 증가한 바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도 흐린 가운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